네, 지금부터 CBS와 환경부가 함께하는 2023 CBS 기후 포럼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CBS 아나운서 김용신입니다. 본행사의 세션 1에서는 3개의 주제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후에 이어질 Q&A 시간에 질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강연 들으시면서 책상 위에 포스트잇 하나씩 남겨드렸는데요. 질문 내용을 적어서 저희 스태프에게 전달해 주시면 다음에 제가 같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또 탄소 중립, 넷제로, 지속 가능성 이런 단어들 많이들 들어보셨죠.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로 자리매김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탄소 중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순환 경제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이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순환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건 지금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움직임이거든요. 이 움직임 속에서 국가가 그리고 기업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지 깊이 논의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실 텐데요. 위기의 지구,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2021년 9월 유엔 산하의 환경재해 연구기관이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10가지 대형 재난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아마존 산불, 북극 폭염,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 미국 텍사스의 한파, 대형 사이클론 엄펀 등 보고서는 서로 무관해 보이는 이 재난들이 알고 보니 동일한 근본 원인을 공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e are on a fast track to climate disaster. Major cities underwater, unprecedented heat waves, terrifying storms, widespread water shortages, the extinction of 1 million species of plants and animals. And this is not fiction or exaggeration.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온도 조절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늘, 바다, 땅, 숲, 바람, 빙하. 덕분에 지구상의 생물은 멸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죠. 각각의 장치가 조절하는 건 바로 대기에 떠다니는 이산화탄소의 양입니다. 생물이 숨쉬며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는 대기에 섞여 있을 땐 태양 에너지를 가두면서 지구를 계속 데웁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 시스템은 이 탄소를 오랜 기간 동안 깊은 땅이나 바닷속에 꼼짝없이 묻혀있게 만들기도 하죠. 이산화탄소의 위치를 순환시키며 지구를 적정 온도로 조절하는 겁니다. 이전에 가장 속도가 빨랐던 자연적 기후변화는 지금으로부터 2만 년 전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가기까지 걸렸던 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지구 평균 온도는 약 4도가 상승했습니다. 이 격변기 이후 지구는 역사상 손에 꼽히는 온화한 기후에 다다랐습니다. 덕분에 인류는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구가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서운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변화는 방금 전 말했던 가장 빨랐던 자연적 기후변화 속도의 약 25배.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1.1도가 올랐으니까요. 시작은 화석연료의 발견이었죠. 탄소를 품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어야 했던 물질이 강제로 끄집어내져 연료로 태워지면서 지나치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퍼졌고, 그 결과 온도 조절 장치는 서서히 고장나게 됐습니다. 이미 과학자들은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인류에게 극도의 혼란이 닥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해왔습니다. 태풍과 홍수, 폭염, 가뭄과 같은 극심한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전 세계 식량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전염병이 늘어나고 국제분쟁과 내전이 촉발되고 그 결과 세계 인구 중 절반이 생존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막으려는 인류는 2030년까지 매년 내뿜고 있는 온실가스 양의 43%를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8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25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가 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딱 8년이 남았다고 하네요. 이 8년 동안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야만 하나? 이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은 CBS 김진호 사장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진호 사장님의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8년) 많은 시간입니다. 8년 남은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는 기후 문제, 또 하나는 인구 문제입니다. CBS가 천착하는 세 가지 문제 가운데 두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이 8년. 자, 기후 문제입니다. 기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지구가 없어지는 문제,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문제. 그래서 1.5도가씩 올라가는 일이 앞으로 10년이면 일어납니다. 이를 위해서 뭘 하느냐? 그래서 CBS는 이 일은 인간이 저지른 죄과다라고 일단 판단을 합니다. 창조 질서를 깨고 또 무한한 자원을 수없이 낭비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타파하고 깰 거냐. 그래서 언론이 할 수 있는 일, 의식 개선, 인식 전환, 가치관 바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덜 쓰고 덜 아끼고 자원을 순환시켜서 쓰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BS가 생명의 터전을 살리기 위한 기후포럼에 팔을 걷어붙인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후회복을 위한 숲조성과 녹색 금융을 주제로 기후포럼을 개최한 이후 올해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주제로 두 번째 기후포럼을 마련합니다. 순환경제는 재치, 생산, 소비, 폐기로 이어지던 기존의 선형적 구조에서 벗어나서 생산, 유통, 소비 그리고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구조를 추구합니다. 순환경제 체제가 구축되면 자원이 한 번 소비 후 폐기되는 대신에 순환 활용이 반복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아나바다라는 개념이 여기에도 도입됩니다. 제품이 설계될 때부터 소비되고 다시 재활용되는 매 단계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다른 노력들이 경주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 CBS 기후포럼에서 예정된 각 주제 발표와 토론은 이를 전망하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산업 경제계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다른 모든 언론들도 각사가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포럼이 있지만 그 최우선순위에 기후 문제, 환경 문제 포럼을 개최하실 것을 정중히 제안을 합니다. 70년 역사의 방송 선교기관으로서의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균형자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는 CBS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나가는 각종 ESG 활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 길에 응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포럼을 준비하고 참여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특히 한하진 장관님께 목동을 처음 오셨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평안이 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끝나면 내년에 또 다시 뵙고 CBS는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컨텐츠를 통해서 시리얼을 보셨다시피 젊은이들이 가장 찾는 컨텐츠가 CBS가 만들어낸 시리얼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계속해서 환경 기후 문제를 다루는 컨텐츠를 양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BS 김진호 사장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한화진입니다. 오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기후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진호 CBS 사장님과 또 관계자 여러분, 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김종대 지속가능경영연구소 ESG 센터장님, 또 김효선 NGO 옮김 공동대표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 위기라는 전 지구적인 문제에 직면한 지금 전 세계는 탄소 중립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서 최근에 제1차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국가 전략 및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부문별 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특히 자원을 사용하고 버리는 선형 경제에서 벗어나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전 단계에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다시 생산에 투입하는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은 자원 효율성을 높여 자원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국제사회도 기후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해서 순환경제 활성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제5차 유엔 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폐기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2024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순환경제 사회전환 촉진법을 제정해서 그 이행 기반을 마련하였고 제품의 전주기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순환경제를 고려한 제품 생산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제조하도록 유도하고 또 페트 생산자에게는 올해부터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3%를 부여하고 2030년까지는 3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 유통 과정에서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대체하는 다회용기 산업을 지원하고 또 택배, 농산물 등의 과대 포장을 관리하기 위한 검사 방법과 체계도 마련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민이 구매한 제품을 고쳐가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수리에 필요한 예비 부품을 확보하게 하는 등의 관련 준수 사항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폐기물은 자원과 원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또 재활용 체계도 고도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등을 활용해서 선별 시설을 고도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워서 소각이나 매립되던 플라스틱은 열분해를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열분해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버려지는 제품 중에서는 유해성이 적은데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순환 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아서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또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해서 민간의 재활용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순환경제를 향한 국제적인 흐름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할 때 순환경제 이행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오늘의 이 자리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진호 CBS 사장님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들은 향후 저희 우리 환경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님의 축사 들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CBS 기후 포럼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순환 경제와 자본주의의 미래라는 주제로 인하대 녹색금융대학원 김종대 교수께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하대 김종대 교수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순환경제를 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해관계자 분들이 많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좋은 정책도 많이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특히 오늘 제가 말하는 것 중에 금융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요. 기업과 금융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사실은 금융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많이 오셔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생각도 많이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목이 너무 거창하죠. 너무 거창한데 또 자료도 많고 해가지고 사실은 15분 만에 소화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만 짧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아는 얘기시죠. 뭐 플라스틱이 뭐 문제가 된다는 걸 아시는데요. 이거 뭐 통계를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통계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입고 계시는 것, 신고 계시는 것, 여기 보이는 모든 것 중에 95%가 플라스틱과 관련이 있습니다. 95%가. 그러니까 95% 플라스틱이 없으면 우리 삶은 그냥 오늘 끝나는 겁니다. 자, 이런 통계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걸 과연 누가 책임지고 줄여야 되지라는 걸 좀 이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 문제가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플라스틱을 쓰지 않을 그런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정부에다가 뭔가 하라고 요구해서도 안 되고 기업한테도 뭔가 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그 관점을 오늘 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기업들은 소비자가 시키는 대로 하고요. 정부는 유권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는 이런 겁니다. 1972년에 성장의 한계라는 기념비적인 책이 나왔는데 거기서 우리 그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했죠. 저거 한번 그래프 보십시오. 40, 50년, 5, 60년이 지났는데 지금 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은 저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파리 협정 뒤에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작년에 캅26 이후에도 전혀 바뀌지 않고 앞으로 30년까지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암울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선형 경제보다는 순환 경제로 가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는 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라 정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저는 소비자, 기업, 투자자, 이런 이해관계자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1999년에 그리고 2002년에 아주 중요한 책이 두 권이 나왔습니다. 1999년에 나온 책 이름은 Natural Capitalism이라는 자연 자본주의라는 책이었고요. 2002년에 나온 책은 Cradle to Cradle, 요람에서 요람까지라는 책이었는데 정말 중요한 영향력을 가졌던 책이었죠. 내추럴 캐피탈리즘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망가뜨리고 있는 이 자원들이 사실은 미래의 세대들이 쓸 수 있는 가용한 자원을 우리가 망가뜨리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싸니까. 그죠? 너무 싸니까. 자연 자원은 정말 시장에서 가격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는 너무 쉽게 싸게 쓰고 있는, 뭐 지금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전기요금과 물값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지금 전기요금과 물값이 비싸다고 하는 기업들도 있죠.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턱없이 싼 값이죠. 근데 이걸 아무도 고쳐야 된다고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실천을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내추럴 캐피탈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내추럴 캐피탈리즘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재무자본 뭐 이런 다른 자본들은 시장에서 잘 거래가 되니까 우리가 비싸니까 못 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자연자원은 거의 공짜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 내추럴 캐피탈리즘을 우리가 뭔가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은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얼마나 정말 내 미래가 암울하다. 사실은 내 미래까지는 괜찮죠. 우리 자식, 그 자식, 그리고 그 자식 돼 가면은 정말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순환 경제,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미래 세대입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사실은 내 손자까지는 걱정할지 몰라도 증손자, 고손자까지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없더라. 그게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은 1년에 93억 톤의 2050년 기준에 자원이 사용되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순환 경제를 잘 운용하면은 뭐 25조 달러 정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가치를 창출한다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망가뜨리지 않을 자연의 가치예요. 말하자면 아무것도 안 하면 25조 달러치 우리가 자연을 망가뜨리게 될 거다, 이렇게 오히려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엄중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물론 이유가 가장 앞서고 있죠. 앞서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책과 제도, 규제 이런 거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요. 뒤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하시도록 넘기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ESG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ESG라는 새로운 용어 이런 데 숨어 가지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사회에 ESG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냥 뭐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ESG 전략을 세웠다, 대외 공표를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고 자기들 뭔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레토릭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없이 그냥 미사여구를 막 내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ESG는 그만두어라, 그런 말 하지 말고 리얼 이슈에 집중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없이 많은 이슈 중에 그러면 지금 기업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항상 저는 5가지만 하세요 먼저 라고 얘기를 하는 그 5가지가 순환경제와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그리고 이쪽 사회 쪽에는 안전과 D&I입니다. D&I는 Diversity and Inclusiveness인데요, 다양성과 포용성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슈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은 생물다양성과 포용성, 다양성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급히 아주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5개 중에 사실은 순환경제와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는 거의 밀접해서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뭐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가 나왔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소는 수요 관리, 에너지와 물질 효율, 순환적 자원 흐름,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관련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밑에도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배터리 생산, 이런 환경 발자국, 주요 광물에 대해서 뭐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순환적 자원 흐름이 중요하다, 이런 걸 이제 명시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순환 경제와 기후 변화는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표시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TCFD라는 건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기후 변화에 관련돼 가지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 기회, 전략, 지배구조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반드시 공시해야 된다는 이니셔티브인데요. 이 TCFD라는 거는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이 기준이 나왔어요. 근데 그 기준이 정확하게 TCFD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TCFD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조금만 수정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근데 2024년부터 발효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까지 논의 중이고요. 대략 2025년부터 매출액 2조 원 이상 기업은 강제 공시에 들어간다고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다 분석하고 공시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공시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건 자본시장법이 아마 바뀔지 모르니까 그때 된 민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기후변화에 관한 거예요. 똑같이 정확하게 똑같이 기후변화가 아니라 생물다양성과 순환경제에 관련된 이니셔티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TNFD입니다. N이 네이처죠. 여기는 클라이밋 체인지고요. 이건 네이처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에는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지금 똑같이 진행이 되어서 구조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예를 들면 여기서 뭘 하라 그러느냐 하면은 지배구조.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전략, 지표 및 목표 이런 거를 다 분석해서 공시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후 변화에 관련돼서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네이처에 대해서도 하라는 겁니다. 그 사실 굉장히 막연하죠. 그죠? 우리 기업과 네이처의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하지? 그리고 측정은 또 어떻게 하나?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남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 그래 그건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지금 우리한테 막 닥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TNFD에 따라서 공시가 강조화되는 게 27년이 될지도 몰라요. TCFD가 그렇게 됐듯이.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제가 이 얘기는 10년도 넘어 해오고 있는데 뭐 절박하게 느끼지 않으니까 기업들이 별로 준비를 잘 안 해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보셔도 사실은 네이처 얘기나 생물 다양성 얘기 이런 거 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비하지 않는다고 해서 글로벌 사회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건 기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이고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생물 다양성, 순환경제, 저탄소 사회 전환은 똑같은 얘기다. 수단도 거의 같다. 다 오버랩된다. 어떻게 보면 뭐 하나만 잘하면 다른 것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자, 여러분들 SDG 잘 아시죠? 이걸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 순환경제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다른 이슈들과 관련이 있느냐라는 걸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표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순환경제 하나가 예를 들면 SDG 목표 하나다 뭐 이게 아닌 거죠. 여기 보시면 보시듯이 한 10개 이상의 SDG 목표가 17개잖아요. 그 17개 중에 10개 이상의 목표가 이 순환경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예를 들면 기후행동, 책임 있는 생산 및 소비, 청정에너지, 그다음에 뭐 경제성장, 깨끗한 물, 저 밑에 가시면 빈곤, 양성평등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말하자면 순환경제 시스템을 갖추면서 동시에 예를 들면 양성평등을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다. 그거는 여기 보면 인도에서 여성들의 인권 내지는 지위 향상을 위해서 서큘러 이코노미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 뭐 그런 예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예들은 대부분 다 NGO와 정부가 하는 일이고요. NGO와 정부가 했던 프로젝트들이고 제가 뒤에 가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갖고 오는 사람들은 소비자와 기업과 투자자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유럽의 그냥 가장 큰 기업들 250개 기업 제일 지속가능 경영을 잘한다는 기업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기업들이 이런 정보를 공시를 하더라.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공시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SDG 목표 17개가 있고요. 각자 뭐 한다는 걸 이렇게 공시한 거를 카운트해서 빈도로 표시한 건데 아까 보셨던 그 순환경제가 한 10개 정도 되는 그런 목표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의 뭐 한 7, 80% 이상이 CSR 활동이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입니다. 또는 지속가능 경영 활동이 순환 경제와 거의 다 관련이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표를 한 장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트렌드라고 하면은 여기부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우리 인류가 직면해 있는 문제 해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은 기술과 금융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기후변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가 소비자들의 수요 관리를 하지 않는 한 생산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기술이 다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되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CCUS처럼 탄소 캡처해서 저장하는 걸 해야 되는데 전부 기술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렇죠. 기술이 발전이 돼야 단가가 떨어져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아직까지 한참 남았죠. CCUS 같은 건 특히 더 그렇고 한참 남았죠. 우리 기술 발전이. 그러니까 기술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기술을 뭐가 촉진을 할까? 뭐 말할 것도 없이 금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녹색 채권이 나오고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채권들 아니면 대출 상품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의 중요성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최근에 제가 금융권들과 많은 접촉을 하고 있는데
ESG라는 용어는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알고 계시죠? ESG라는 거는 소비자가 쓰는 용어도 아니고 기업이 쓰는 용어도 아니고 투자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업들이 지속가능 경영을 얼마나 잘 아느냐를 점수를 매겨가지고 지속가능 경영을 아주 잘하는 기업에 우리는 투자를 많이 하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리스크 관리가 되고 성장 기회를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 이게 ESG 투자인데요. 오히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ESG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열성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많이 와 계시지만 열성적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된 거죠. 오히려 ESG 투자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예를 들면은 뭐 공사 공기업, 공공조직 이런 데서 ESG 한다고 막 난리를 부려요. 사실은 맞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리를 돌려놓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아주 철저하게 ESG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로 하여금 지속가능 경영을 잘하도록 드라이브해야 되는 겁니다. 푸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제가 많은 얘기들을 하고 다닙니다만 그중에 이제 ESG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원년이 되어야 된다. 올해가. 제자리의 의미가 뭐냐? ESG 투자는 금융기관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지속가능 경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원 생태, 자원 다양성, 기후 변화 대응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죠. 금융기관한테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고요. 다른 일반 기업들은 또는 공공조직들은 뭐 투자자가 아니니까요. 그냥 자기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제대로 관리하면 됩니다. 지속 가능성을 제대로 관리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 쪽에서는 이 순환 경제와 생물 다양성과 기후 변화를 같이 잘 관리하면은 위험 관리도 되고 그리고 기회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죠?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수치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은 몇 가지 예인데요. 뭔 예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펀드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대체로 기후 변화 관련된 펀드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대표적인 레리 핑크라는 사람, 이 사람이 블랙락에서 이제 펀드를 운영하죠. 할 때 뭐 수없이 많은 펀드를 만들지만 주로 기후 변화에 관련된 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자원 순환 주식형 펀드를 출시했다. 어디에 투자하느냐? 순환 경제의 모범 사례에 투자하더라. 예를 들면은 아디다스라든지 또는 여기 보시면 리버스 밴딩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거는 사용 후에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다시 회수해서 가공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죠?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여기 있는 토마라는 회사죠. 이런 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 성공을 했다. 이런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Circular Economy Finance, 우리는 Climate Finance란 말을 많이 쓰죠. Circular Economy Finance는 낯설어요. 하지만 선진 기업들, 선진 금융기관들은 이런 것들에 투자해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더라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몇 개 예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푸드 웨이스트, 음식물 폐기물 이걸 다시 활용하고 가공하고 하는 데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회수 재활용 또는 처음부터 아예 절약하는 것. 그런 기술 개발이나 시스템에 투자하는 데 돈을 빌려준다는 겁니다. 돈을 그래서 주로 이제 아까는 이 블랙락 같은 회사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면 어디죠? 그 PNB 페리버스 같은 프랑스 은행 같은 데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로레알 같은 데하고 이 은행하고 PNB 은행하고 로레알하고 같이 해서 예를 들면 로레알이 2025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의 50%를 재활용하거나 바이오로 쓰겠다고 목표를 선언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PNB가 돈을 빌려주는다는 겁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일반 대출이나 일반 채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 그럼 은행은 뭐 먹고 사느냐? 은행은 그게 이 기업의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미래 성장 기회 창출을 해낼 거라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한 조건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 구조가 Circular Economy Finance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금융 상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파이낸셜 프로덕트인데 금융 상품인데요. 이런 금융 상품이 지금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행사도 그렇죠. 그리고 CBS와 같은 언론이 수행해야 되는 사회적 역할도 어웨어니스죠. 그죠? 어웨어니스입니다. 뭐 알아야 행동을 하죠. 그렇죠? 모르는데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지만 어웨어니스가 아무리 높아져 봐야 행동하는 소비자, 행동하는 투자자, 행동하는 종업원, 지역사회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데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여기다 썼고요. 우리 자본주의가 미래가 있느냐? 있다고 믿고 싶다. 이게 제 결론이고요. 마지막 장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입니다. 이게 SDG 목표 12번이죠. 정말로 중요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이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으로 하여금 그런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노력하게 만드는 건 소비자와 투자자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기업이 지속가능한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 과제들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쭉 나열했습니다. 나중에 Q&A 시간에 혹시 좀 다른 질문 있으면 제가 그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3 CBS 기후포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오늘 첫 문을 열어주신 분은 인하대학교 녹색금융대학원 교수이자 인하대학교 지속가능경영연구소 ESG 센터장이신 김종대 교수님이셨습니다. 순환경제로의 전환 가장 중요한 거 이해 당사자들 간의 노력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셨고요. 특히 기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만들어내는 이해 당사자로서 투자자들, ESG 투자자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소비자의 가치 소비 진짜 중요하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기준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어찌나 진심 어리게 간절한 목소리로 호소해 주셨는지 정말 마음에 너무 와닿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순환 경제에 어디쯤에 우리나라가 와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어떠한 또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것도 참 많이 궁금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환경부의 조현수 자원순환정책과장께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조현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이 직책에 오기 전에는 저 녹색전환정책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녹색금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을 했었고요. 특히 녹색부주체계 그것을 저희가 좀 2년 동안 좀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녹색금융 중요하다고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순서는 그 추진 배경 그리고 그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그리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경제도 경제 일부이기 때문에 경제 일반론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란 쉽게 이야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자연에서 자원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해서 생산하고 생산된 재화를 소비하고 마지막에 폐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과정이 기술 발달에 의해서 다양화되었고 인류 3.1질의 획기적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문제도 사실상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전에 그 세이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렇게 해서 그 생산과 소비가 이꼴이라고 봤었는데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에는 그런 것이 다 등식이 깨어지고 오히려 수요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입장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 원활히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화폐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폐가
과소 공급되면 그 화폐가 그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불황이 생기고 너무 과다하게 공급되면 또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 추출부터 폐기까지 파이프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메인 이슈이며 그 궁극적으로 파이프 흐름을 키우는 것이 경제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 주요 경제학의 패러다임이고 지금도 경제학 교과서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원이 무한하다는 그 전제에서 나온 이론이며 또한 경제 활동이 부산보다 나온 온실가스라든지 폐기물 등 기후환경 이슈는 고려되지 않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즉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전제로 해서 리듀스, 리유즈, 리사이클, 리커버리 등 포화를 통해서 자원 고갈을 방지하고 폐기물과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자는 것이 순환경제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원 채취와 폐기를 최소화하고 단순 생산보다는 효율적 사용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자원의 흐름은 줄이되 화폐의 흐름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자원 순환과 관련된 일자리 확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또 그 공유 경제라든지 그 중고 마켓 이런 것도 큰 틀에서는 순환 경제의 일환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순환 경제와 관련된 해외 흐름은 크게 그 이외의 신순환 경제 행동 계획과 UN 탈플라스틱 협약 추진이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2020년 3월 신순환 경제 행동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제품의 설계와 생산에 중점을 두었는데 제품 환경영의 80%가 제품 설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유는 그 플라스틱세를 그 재활용 이후 남은 폐기물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0.8유로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나라별로 부과 시기라든지 대상 방법은 상이합니다. UN 플라스틱 국제협약 결의안이 작년 3월 채택되었고 24년까지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작년 11월 우루과이에서 개최되었고 2차 회의는 올해 5월 말 그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국제 흐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각 국가 사정에 맞게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전 세계적인 그 플라스틱 오염 방지에 노력에 동참을 하면서도 국내 산업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국내 동향으로 먼저 18년에 그 자원순환 기본법을 제정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유통, 소비, 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량하고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제고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사회 책무를 이행하여 25년까지 폐플라스틱 20% 감량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그 수산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기존의 그 자원순환 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서 순환 원료, 제품 전 과정 순환성 강화, 규제 샌드박스, 순환자원 고시 등 새로운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순환경제를 고려한 제품 생산입니다. 폐지, 고체 등 유해성이 없고 경제성이 있어 방치 우려가 없는 즉 수환 이용 가치가 높은 자원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여 신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경제 신기술에 대해서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위배되더라도 우선 검증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품 설계 생산 단계부터 그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제조하도록 평가하고 그리고 제품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DB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국제 회계 기준인 IFRS에서 ESG 정보 공시를 스코프 3에 따라 하는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생 원료를 일정 비율 사용하도록 목표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23년 3%에서 30년 3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그 소비 유통 과정에서의 폐기물 감량입니다. 먼저 수익권 도입입니다. 제품을 계속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에게 내구성, 수리 용이성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의 경우 냉장고, 세탁기 등 5개 제품군에 대해서 예비 부품 이용, 수리 정보 접근, 예비 부품 배송 기한 등 의무를 부여하였고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 순환경제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 일회용품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기 산업 활성화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업에 대해서 저활용성, 환경성, 위생성 등을 평가하는 환경표지 인증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다회용기에 대한 사용 연한 그리고 표준 용기, 위생 기준 등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도 올해 6월까지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그 과대 포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포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택배 과대 포장 검사 체계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배출 체계 고도화 및 고부가 가치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배출 선별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그 국민에게 너무 큰 불편을 끼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분리 배출 정보를 제공하고 품목별 간소화 또는 세분화를 통해 분리 배출 품목도 개편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광학 선별 방향으로 공공 선별장을 자동화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재활용입니다. 기존 단순 열애수에서 화학적 물질적 재활용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폐플라스틱을 연료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열부대 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 정비를 하였고 또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뇨,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아울러 바이오가스를 개질한 그린 수소 생산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기존의 그 자원순환 기본법을 전면 개정해서 제정된 순환경제법은 규제 샌드박스, 순환자원 고시와 같이 내년에 그 시행되는 조항이 있고 수리권과 같이 25년도에 시행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 시행에 대비해서 자원순환, 법제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 제3조에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여러 원칙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에서는 순환경제, 순환이용, 순환원료 등의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환경제는 이번에 새롭게 정의된 개념으로서 제품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순환망을 구축해서 자원과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순환원료도 새롭게 도입된 개념인데 사용된 물질, 물건을 그대로 혹은 가공하여 순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순환경제 단계별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생산, 유통, 소비 각 단계에서 순환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순환이용성 평가 범위를 제품 전 주기로 확대하였고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고 폐기물 감량 목표, 발생 감량률 목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유통과정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서 통계조사, R&D, 표준화 등의 정책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을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유통사업자에 대해서는
유통포장재 순환 이용 의무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소비 단계에서 그 예비 부품 확보 등 수립과 관련한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법률에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서 어떠한 제품군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샌드박스와 순환자원 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크게 신속 확인, 임시 허가, 시증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그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신속 확인을 하고 그 규제에 해당하지 않으면 바로 시장 출시가 가능하고요. 만약 규제에 해당하는데 이게 안전성 문제가 없을 때는 임시 허가를 하고 그리고 법령 정비 후에 정식 허가를 합니다. 만약 그 규제에 해당하는데 안전성 문제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실증 특례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그 안전성이 확인되면 법령 정비를 하고 정식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조직으로서 민간과 정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순환자원 고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자원은 폐기물 중에서 유해하지 않고 유가성이 있어서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는 물질로서 기존에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자의 신청이 없이도 환경부 장관이 용도 방법을 정해서 일괄 고시하도록 해서 순환자원으로 보다 쉽게 인정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채광 스크랩과 같은 그 많은 자원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재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 그 순환경제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환경부는 그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전문가, 관계부처 그리고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연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께서 순환경제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그리고 계획들 들으셨는데요. 관련 업계나 기관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정부의 이런 환경 로드맵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NGO 옮김의 김효선 공동대표께서 우리 모두가 실천하는 옮김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렇다면 환경 문제를 인지하고 또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 참 궁금해집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선 공동대표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을 허용해 주셔서 CBS 측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중에 하나인 옮김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저희는 모두가 할 수 있고 일상 속에서 가장 쉬운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후 행동이자 자원순환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매일 배출하는데요. 1년에 438kg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이게 매일 1단위로 나누게 되면 1.2kg를 배출하거든요. 소고기 2근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쓰지 않는 물건을 쓰레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중에는 그 수명을 다하지 않은 물건조차도 쓰레기로 나가고 있죠. 우리는 눈에서 멀어지게 되면 관심도 갖지 않게 되는데요. 이렇게 잊혀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쓰레기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남아도는 것이 누구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퀘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즉 우리 옮김의 사업은 우리에게 익숙한 버림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쓰임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옮김의 철학인데요. 버려진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가치를 부여하자. 그래서 누군가에게서는 소중하게 쓰이도록 하자라는 데서 출발을 했고요. 다 수명을 하지 못한 것을 온전히 쓰임이 닿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버려짐을 쓰임의 가치로 전환하고 또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을 생활 속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찾아보자, 이런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ESG라는 경영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앞에서 많은 강의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요. 오늘 블룸버그 자료를 보니까 재미난 자료가 나왔어요. 미국에 있는 주를 ESG에 대한 성적표로 나타낸 건데요. 어디는 ESG 경영에 어긋나는 것은 쓰지 않겠다라고 불매 운동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그런 주가 있는가 하면 다분히 그냥 관심만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지역을 분할해서 성적표를 낸 게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ESG에 대한 그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옮김의 활동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쉽게 버려지는 물건의 자원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을 처리하는 데 드는 막대한 환경 비용을 사전에 절감한다라는 것이 환경에 대한 기여고요. 사회적으로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후 행동 사례를 만들어서 그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소개함으로써 또 다른 우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널리 전파하고 날리지 쉐어링을 도모한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누가 책임을 가질 것이냐, 버든 쉐어링에 대해서 서로 손가락질만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오늘 당장 감축을 실현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기자, 에포트 쉐어링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바로 우리만 생각하는, 나만 생각하는 데에서 우리 그리고 우리 이웃까지 확대하는 그런 사고를 좀 확대하자라는 데서 출발했고요. 가버넌스 관련해서는 환경과 나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역량 강화 그리고 시민 참여형 자원 선순환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것이 저희 옮김의 핵심 가치입니다. 첫 번째 보여드리는 물건이 바로 비누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네팔에 전달했던 실물 비누를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개구리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비누가 16만 개 호텔에서 하루 평균 3만 6천 개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전달을 처음에 네팔에 갔을 때 아이들한테 전달을 하니까 이거를 먼저 입에 갖다 대요. 먹는 건 줄 알고 아마 간식으로 오해했나 봐요. 그래서 이 물건을 주게 되면, 즉 하드웨어를 주게 되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된 레슨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이제 크레파스인데요. 1년 동안 버려지는 크레파스가 27톤에 해당하는데 바로 이제 저희는 재작년에 그 현대백화점이랑 함께 한쪽에 부스를 만들어 주셔서 크레파스를 수거한 적이 있습니다. 즉 버려지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수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조금 도와주시는 기업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런 일을 좀 더 할 수 있었고 같이 참여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좀 굉장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면지는 우리가 데일리 한 60%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쓰지 않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면지를 가지고 공책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물 저희가 만들었던 물건이고요. 비누, 크레파스, 그 다음에 공책입니다. 자원순환에 대한 그림을 앞에서 이론을 말씀드렸다면 저희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드리는데 두 분께서 강의하실 때 선형적인 것을 서클로 만들었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같은 기관이나 또 다른 기관이 그것을 조금 더 단면적인 것을 입체적으로 풀어가는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원료의 공급에서부터 생산 그리고 소비와 폐기로 가는 빨간색이 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하는 행위로 인해서 좀 더 파랗고 그린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생활 속에서 폐기되는 물질의 양과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작은 작은 노력을 좀 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한 사업을 2010년부터 현재까지 13년째인데요. 여기 보이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출발을 한 동아리로 출발한 그런 단체입니다. 저는 이 친구를 지도하다가 같이 멘토로 참여하게 된 공동 대표이고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물건을 나눠주고 또 교육 프로그램을 QR 코드로 만들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온라인 형태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그런 소득을 얻게 돼요. 바로 비누를 주게 됐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가가 필요하게 되고 수도가에서 손을 씻는 것을 보게 되면 물을 조금 더 깨끗한 물을 제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수 사업을 하게 되고 또 정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에너지니까 또 에너지 사업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갖게 됐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학교에 가게 되면 아이들 간식을 만들어주는 아주 어린 주부가 있어요. 주부이자 선생님인데 근데 이 어린 엄마 10대인 것 같아요. 이 엄마의 그 치마를 붙잡고 따라다니는 또 5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또 그 아이가 어디에서 봐줄 데가 없으니까 엄마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젠더 이슈라든가 이퀄리티 이슈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또 체험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또 좋은 사업을 같이 발굴하는 그런 데에 많이 저희가 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팔 같은 나라는 사실상 물건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유통비도 많이 필요하지만 또 투어리즘으로 먹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의 서클만 잘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태우는 것도 필요해요. 아예 영원히 없어지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기술과 금융이 투입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든가 또 금융을 앞서서 하고 계시는 분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조금 더 많이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네팔에 전달하는 그 크레파스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아이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는 위생 교육 그리고 미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유엔에서 인가를 받은 기관들이랑 함께 공동 콜라보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전달된 크레파스고요. 이것 또한 저희가 위생 교육이랑 그다음에 미술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옮긴 사업에 대한 것을 또 동시에 기후 행동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슬로건을 Act Now 지금 당장 하는 것이 내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여태까지 한 저희 기후 행동 결과를 수치로 나타내게 되면 23개 국가에 재가공된 비누가 6만 개 그리고 크레파스가 한 6천 세트 이면지 공체구를 만들었을 때 한 10,000건이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같이 참여하신 자원봉사자분들이 한 10,000명 정도 존재하시고 투입된 시간이 한 3만 시간 정도 됩니다. 이거를 비누 1kg를 재활용했을 때 2kg의 CO2를 감축할 수 있고요. 비누 1톤을 다시 또 계산을 하게 되면 오토바이 666개가 CO2를 감축하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이 하나의 작은 단위의 점조직과 같은 그런 어떤 활동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에 하던 어떤 사업들의 그 조금 더 효과를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하는 건데요. 버려진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는 단순한 활동에서부터 시민 참여형 순환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함께 하는 이해관계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노하우를 같이 공유함으로써 날리지 쉐어링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연계를 통해서 순환 경제 시스템을 조금 더 탄탄하게 작더라도 탄탄하게 만드는데 저희의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저희가 만든 2010년에 만든 아주 초심을 그대로 적은 건데요. 저희는 이걸 그대로 여태까지 수정하지 않은 채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자원의 유의면 옮김에 대한 교육과 활동을 장려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또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저희와 같은 이런 옮김이 또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EBS에서 만든 건축 탐구라고 하는 그 하나의 에피소드 중에 저희 눈을 반짝 뜨게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고옥에서 시골에 버려진 고옥이나 건물에서 석가래나 이런 건축자재를 갖고 와서 다시 집을 지을 때 중요한 아이템으로 넣는 그런 아주 멋진 그런 집을 봤는데요. 이것 또한 하나의 옮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옮김 사업을 할 때 같이 했던 스텝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노후화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이런 아주 재미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제가 이제 농사 짓는 일에 아주 빠졌는데요. 농가에도 보면 폐 비닐을 수거해서 이걸 다시 에너지 자원화하는 그런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R&D 사업을 열심히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공항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희끼리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똑똑하고 두들기더니 엑소모빌에 있는 어떤 간부님이 저보고 한번 와서 자기네한테도 설명을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플라스틱 얘기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북극에 가거나 아니면 히말라야 같은 그런 고지대에 가게 되면 플라스틱 사용량이 더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금 더 가벼운 게 필요하고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더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어떻게 수거하거나 아니면 소각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기술이랑 금융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 같은 조그마한 단체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손오공의 털처럼 여러 개를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일을 좀 더 많이 발굴하면 좋겠고요. 정부에서도 오셨으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NGO 옮김의 김효선 공동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이게 정말 그 기후 행동이 이런 거구나. 시민 주도로 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행동들, 자원 순환의 활동들이 또 이런 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의 주제 강연을 마쳤습니다. CBS와 환경부가 함께하는 2023 CBS 기후 포럼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1부 순서가 끝나는데요. 강연 들으시면서 더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생기셨을까요? 질문거리를 좀 가지셨어요? 그 노란색 포스트잇에 좀 써주시면 저희 스태프분들이 좀 전달해 주시면 수거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쓰신 분들은 저희 스태프분들 보실 때마다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준비가 된 것 같고요. 세 분의 연사님들 무대에 다시 오르셨고요. CBS와 환경부가 함께하는 2023 CBS 기후 포럼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연 도중에 남겨주신 질문 그리고 포스트잇으로 저에게 좀 전달되어진 질문들이 있어서 그러나 먼저 객석에 계신 분께 질문의 기회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두 번째 줄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1개 대학 연합 동아리 그리닝의 회장 유예찬입니다. 정말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들었는데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려면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제인 구달은 침팬지가 위기에 처한 현실을 보고 곰비에서 26년간의 침팬지 현장 연구를 그만두고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환경운동을 시작하고 뿌리와 새싹,
미래를 변혁시킬 힘을 가진 젊은이들을 키울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슨 영향력이 있어? 저 왜 하는 거야? 이렇게 했지만 현재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후 포럼의 주제인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주역이 대한민국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변혁시킬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그리닝은 기후 위기, 생태 위기를 몸으로 직접 느끼고 있는 다양한 과의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43명이 모여서 세상을 녹색으로 물들이게 한번 해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다 보니 행정적이고 재정적이고 기술적인 한계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환경부에서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콘테스트, 또 서포터즈도 좋지만 청년들이 경쟁이라는 무거운 짐을 버리고 연합해서 자발적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무언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장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후에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엄청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청년 세대 대표격으로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 여러 가지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이십니다. 모임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나 실제로 하다 보니 재정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 세대들의 관심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경쟁밖에 없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시거든요. 어떤 분께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청년이 좀 움직이면 더 좋을까? 어떻게 또 지원해 줄 수 있을까? 김종대 교수님. 제가 지원 관련돼서 답하기에 적절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럴 지원을 해줄 만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은 해줄 수 있어도 지원은 못하고요. 아까 앞에 하신 말씀 잠깐 제 생각을 덧붙이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젊은 사람들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젊다고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40대, 50대가 되게 섭섭해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들이 그래도 막 많이 쓰는 게 MZ 세대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정말 MZ 세대가 가치 있는 행동을 하고 가치 지향적인 소비, 투자 이런 걸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 결과들은 대부분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희망을 거기에 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MZ 세대가 기성의 X 세대나 이런 데보다 나은 이유는 그러니까 단순히 젊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들의 생각이 아까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지만 투자자로서, 종업원으로서, 그 다음에 소비자로서 기업에 그런 가치를 자꾸 요구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미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금 있으면은 뭐 한 20년만 지나면 또 늙은 세대가 되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 가치에 대한 아까 얘기한 어웨어니스를 좀 높이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환경부에서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할 수도 있죠. 뭔가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그건 굉장히 주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오히려 저는 이제 NGO와 연합하고 그다음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기업들이 그런 활동 지원해 주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기업들과 같이 연대해서 그런 활동을 좀 넓혀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지원의 측면에서 환경부에서 과장님. 예,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 세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금 불편해지는 것을 좀 감수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성 세대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그런 목소리를 좀 많이 내주시면 저희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이라는 가치와 경제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는 아무래도 그래도 우선은 경제가 지금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목소리 내주시면 저희가 좀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저희 부탁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업의 ESG 활동에 있어 가지고 이런 청년 세대와의 연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환경부 내에는 일단
환경교육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시민단체라든지 청년 세대와의 그런 소통 이런 부분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 그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저희가 또 많이 검토해서 또 정책에 반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세대를 불문하고 투자자로서 소비자로서 역할과 입장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파워가 되는가 뭐 이런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옴김의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또 이런 생태계 변화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의 시스템이 좀 달라져야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는지 현장에서 느끼는 것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여러 말씀을 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한번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독일 도시를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회사가 있다고 해서 사실 그 회사와 콜라보를 하기 위해서 갔었던 거였는데 그 오너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토요일 아침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청소를 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하냐고 물어봤죠. 왜? 그랬더니 제가 더 이상한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유럽과 저희와의 정책의 그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컴플라이를 해야 되는 UN 시스템도 있고 또 국경 통과를 할 때에 또 내야 되는 그 지불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정책은 점점 좁혀가고 있고 시장도 각각 잘 뭐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시민들이 정말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또 청년들을 통해서 그 짐을 사실은 우리가 지어주고 있는 거나 사실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거에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와 비슷한 톤의 말씀을 저희가 기업에서도 들어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아까 네팔 갔던 얘기를 드렸을 때 신한금융지주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업들을 찾아가게 되면 거기서는 그거는 사회공헌 활동이에요라고 두부처럼 딱 잘라서 얘기하고 어떤 거는 그거는 환경 얘기예요. 저희랑은 관련이 없어요라고 하면서 E와 S와 G를 따로 구분하고 이해를 하시고 그건 저희 일이 아니에요. 다른 데랑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조금 좀 서글픈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얼마든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펀딩을 제공하는 민간이나 정부에서 조금 더 포용적인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도 좋지만 다양성이 나온 거는 포용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나온 건데 그것이 공존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 바로 ESG인데 그 ESG를 따로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활동을 만들어낼 때는 그 활동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비누를 전달하지만 교육 그리고 물 그리고 기후 행동 등등등 다양한 SDG의 17개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걸 커버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6야 이거는 7이야 라고 구분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렵는데 이거는 기후변화 협약의 트렌드가 점점 더 SDG라고 하는 입체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되는 건데 이거를 너무 단면적으로 너무 한쪽 일방 통행 방식으로만 의사결정이 되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질문으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들었네요.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손 들어서 표해 주시고요. 네. 제가 들어와 있는 질문 하나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류업계에서는 최근에 통일된 공병이 아니라 각 기업별로 E형병을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이를 방치하거나 또 금지할 수는 없을까? 이게 왜냐하면은 순환 경제 흐름에 이제 역행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부 차원의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부의 조연수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소주병이 원래는 초록색 병이 있었고요. 요새 그 하얀색 병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하얀색병 많이 사 드시지 마세요. 예, 그 일단 초록색병 많이 사 드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공병에 대해서 그 100원씩 그 물리고 있는데 그 아무래도 지금 그 초록색병 같은 경우는 회수율이 뭐 거의 다 되고 있는데 그 하얀색병 같은 경우는 회수율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얀색병을 만드는 그쪽에다가는 추가적으로 더 부담을 물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그 환경부 내에서 연구를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그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제재라기보다는 부담을 좀 더 물리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또 질문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레라스콘협회 정영영 전무입니다. 오늘 CBS 기후 포럼을 들으면서 저는 느낀 게 지금 그 세 분의 패널들이 나오셔서 다양한 그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CBS 기후 포럼인 관계로 그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 좀 따로 노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옴김에서는 옴김 나름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정부는 정부 정책대로 하고 계시고 또 교수님께서는 SDG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거를 다 엮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좀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감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일단 이 맥락은 순환 경제라는 맥락으로 저희가 사실 아주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맥락으로 이제 세 분의 강연은 좀 엮일 것 같고 저희도 이 강연을 듣고 이제 언론 쪽에서도 저희도 아마 고민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가 있겠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한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도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일에 생산의 어떤 라인을 바꾸고 기술을 변화시키고 이러기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거든요. 이런 비용 지출을 정말 기꺼이 하겠다 나서는 기업들이 사실 많을까? 약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기업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업들은 대체로 기후변화 대응이나 순환경제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행동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비용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기대되는 혜택은 너무 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정말 짧은 역사의 동안에 한 60년, 70년 동안에 최빈국에서 선진국까지 온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60년대 거의 최빈국 수준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철학과 정책과 전략이 80년대 달라져야 됐고 또 달라졌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 또 달라졌죠. 우리가 개도국, 중진국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선진국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우리가 거의 개발의 역사에 가까웠을 때 기업들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 할 때와 지금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에 다다른 선진국이라고들 다들 얘기하는 그런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하는 태도와 전략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달라져야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용을 가능하면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고 이런 생각이 맞는 때가 있었습니다. 맞는 때가. 근데 지금은 우리는 잘 모를지 몰라도 전 세계가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경쟁자로 보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환경 문제에 투자하면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리는 싫어. 이건 정말 개도국으로 중진국으로 돌아가는 정책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되지 않고요. 기업들이
이런 이슈들, 정말 중요한 이런 이슈들을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업들한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고요. 우선 그다음에 그거를 선제적으로 전향적으로 대응하면은 이게 비용 관리도 되고 그다음에 기회 창출이 된다는 걸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전략적인 차원 내에서 이런 문제, 환경이나 소셜 이슈들을 접근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고 그런 모범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타이밍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는 맞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냥 다시 중진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전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ESG라는 것이 기업이 너무 착해서 ESG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ESG는 그 회계장부에 표시되지 않는 그런 유무형의 그런 위험 리스크 요인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기업의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그 ESG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ESG에 대한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급변하고 있어가지고 특히 IFRS라든지 이쪽에서 그 ESG 공시를 사실상 좀 강제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금융위원회에서 그 ESG 공시를 지금 25년부터 하도록 일부 기업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가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ESG를 강조하는 기업들의 홍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린워싱 이슈도 있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글이 달라지지 않은 그냥 포장만 약간, 홍보만 약간 이런 경우도 많아서 지탄을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투자자들이 제대로 ESG를 하는 기관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정확한 정보는 투자자들이 또 소비자들이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아까 발표 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 투자자에게 어떤 그 항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좀 진행되어 왔었고요. 특히 EU를 중심으로 해서 EU 텍소노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텍소노미에 해당되는 그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이것이 친환경 활동이다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EU의 그 흐름을 따라서 그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그 텍소노미 그러니까 K 텍소노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K 텍소노미에 있는 내용 그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일단 그 녹색 경제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광고에서 그린워싱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좀 확실한 처벌이 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이 있고요. 저희 환경부는 또 그런 부분에 그런 것을 좀 더 잘 적발하고 또 확실한 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 개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비자의 환경 의식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을 사고 싶은데 말이죠,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보통은 뭐 폐 자원으로 만들었다 하면 되게 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싼가 싶어요. 그래서 의식은 갖고 있더라도 소비의 여력이 되지 않아서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또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진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인데요. 그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비누를 가공할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냐, 아니면 비누를 가공하거나 아니면 크레파스를 재가공할 때 어떤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냐.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는 옮김의 활동 또한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상에서 정말 무해한지 아닌지도 저희도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좋은 기술과 금융이 더 투입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끔 저희도 기업분들을 만나서 이런 소소한 일을 합니다라고 하면 그거를 조금 기술을 좀 더 집어넣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지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가 투자할게요. 이런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랑 콜라보를 좀 진행도 했던 적도 있고 지금도 열심히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조금 그런 업그레이드를 어떤 조직이 조금 더 커지거나 더 나은 선순환을 만들어 나는 데에 카파시티 빌딩을 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환경부의 또 지원, 네, 환경부에 많은 지원 요청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전기차나 이런 것도 처음에 보조금 지급 같은 걸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사용하고 싶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의 지원 같은 게 굉장히 큰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실은 지원하면 당연히 누구나 다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300조 원가 썼다고 그러죠. 돈을 그냥 주잖아요. 근데 효과가 거의 하나도 없었다는 거 우리 체험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약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환경 활동이나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것도 그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노력들은 각 경제 주체가 혁신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우리 오랜 지속 가능 경영을 했던 사람들 사이에 이미 이제 공통된 견해가 있는데요. 기업들이 환경성을 가지고 프리미엄을 기대한다. 그리고 제품을 개발한다. 그건 100이면 100 실패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제품인데 우리는 친환경 소재를 써서요. 제품 똑같아요. 그럼 우리 한 10% 비싸요. 사주세요. 안 사준다는 건 우리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 원리는. 결국은 그걸 가능하게 만들려면은 친환경성을 높이고 성능을 높이면서도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않는 프리미엄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 기업이 만들어내는 건 그것 외에는 우리가 기대할 게 거의 없다는 게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쪽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부에 물론 처음에는 약간 기대를 하고 도와주시면 좋겠죠.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도록 이해관계자들이 기업한테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우호적인 어떤 행동을 좀 보여주고 그럼 기업도 이제 힘이 나서 할 거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자들과 기업 사이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져야만 자생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너무 부담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이에 당사자들이 어느 쪽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나의 역할에 있어서의 좀 본분을 다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이게 뭐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정말 지속 가능한 힘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뭐 여러분의 여러 가지 궁금증이 좀 해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브로셔 한번 봐주시겠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 싹 돌려보시면은요.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환경부가 지난 2월부터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하자는 범국민 실천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캠페인 일환으로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이 챌린지의 이름은 1제로 챌린지입니다. 일회용품 제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와 기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참여는 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기 화면에도 있는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양손으로 여러분 손 1, 0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일회용품 제로. 이걸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SNS나 촬영을 하시고 나서 일회용품 줄이기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해시태그 몇 개만 써주세요. 환경부 해시태그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해시태그 일회용품 이젠 안녕
마음에 드시는 걸로 다 써주셔도 좋겠고요. 이 좋은 캠페인이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요. 또 여러 사람의 계정 같이 눌러주셔서 같이 하자고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그래도 관심 많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 챌린지에도 동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구를 살리고 또 사람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우리에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겨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나의 위치에서 어떤 걸 좀 해봐야 할까요? 오늘 세 분의 강연에서 강조된 순환 경제로의 전환, 이게 또 해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CBS와 환경부가 함께하는 2023 CBS 기후 포럼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해 주신 세 분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